여러분,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단 하나의 금속이 있습니다. 바로 은입니다. 혹시 지난 일주일 동안은 가격이 30% 폭등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1년도 아닌 단 7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정도의 단기 폭등은 비트코인이나 엔비디아 같은 초인기 종목에서도 보기 힘든 그야말로 광란의 질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움직임에 월스트리트의 거물들, 즉 수십 년간 금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부자들은 이제 금 대신 은에 미친 듯이 베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은일까요? 은은 그저 금메달 못단 2등 금속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수상한 은가 폭등의 비밀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볼 겁니다. 이 폭등의 배경에는 인류 문명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 산업의 필수 자원, 거대한 에너지 패권 전쟁, 그리고 과거 탐욕이 남긴 무서운 시장의 교훈까지 모두 얽혀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자료를 분석해 보니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실 거라 확신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은이 왜 갑자기 미래의 석유로 불리기 시작했는지 그 첫 번째 비밀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은을 귀금속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 백금과 함께 묶어서 말이죠. 맞습니다. 은은 아름답고 변하지 않는 귀금속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은은 금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훨씬 더 광범위하게 화폐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부터 조선시대까지 은은 곧 돈이었습니다. 스페인 제국이 아메리카 대륙을 침략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볼리비아 포토시의 거대한 은광 때문이었을 정도니까요. 그 은이 유럽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은은 금에게 화폐의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희소성과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금이 은보다 훨씬 희귀했고 같은 가치를 저장하기에 부피가 작았기 때문이죠. 상상해보세요.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금괴 몇 박스로 끝날 일을 은괴로 지불하려면 1톤 트럭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러니 국가나 거액 자산가들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금을 선호하게 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결국 19세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가 금본 위제를 채택하면서 은은 공식적으로 화폐의 왕좌에서 끌어내려집니다. 이때부터 은에게는 아주 뼈아픈 별명이 하나 붙습니다. 바로 가난한 자들의 금이라는 별명이었죠. 금을 사기엔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신 사는 금속이라는 꼬리표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씁쓸하지 않습니까? 마치 만년조연 배우가 주연 배우의 그림자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21세기가 되면서 상황은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은은 더 이상 귀금속 카테고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바로 인류 문명을 지탱하는 필수 전략 자원으로 재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은의 물리적 특성 때문입니다. 은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금속 중에서 전기 전도율과 열 전도율이 가장 뛰어납니다. 금보다도 더 잘 통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금도 훌륭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산업 현장에서 마음껏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은이 최적의 대안이자 사실상의 표준이 된 겁니다. 은의 활약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현대 기술의 근간을 이룹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로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반도체 칩을 생각해 보세요. 이 칩을 기판에 붙일 때 혹은 미세한 회로를 연결할 때 은이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작은 부품에 들어가는 은의 양은 미미할지 몰라도 전 세계 수십억 개의 기기에 사용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수요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친환경 에너지 혁명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려 할 때 그 중심에는 태양광 발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재료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은입니다. 태양광 패널의 핵심 부품인 광전지는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생성된 전자를 효율적으로 모아서 흘려보내는데 바로 은 페이스트가 사용됩니다. 은은 전기가 가장 잘 통하기 때문이죠. 태양광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은 수요도 함께 폭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자료를 확인해 보니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여기에 또 다른 거대한 수요처, 바로 전기차가 있습니다. 전기차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바퀴 달린 거대한 배터리이자 컴퓨터입니다. 내연기관차 한 대에 들어가는 은의 양이 평균 20G 정도라면 전기차에는 그 2배 이상인 40, 80G의 은이 들어갑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자율주행 센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전기가 통하는 모든 곳에 은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앞으로 도로 위의 모든 차가 전기차로 바뀐다면 여기에 들어갈 은의 양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겁니다. 게다가 5G 통신망 구축,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AI 데이터 센터까지 은의 수요처는 끝이 없습니다. AI 연산을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하고 그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열을 식히는 데에도 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반도체, 태양광, 전기차,
AI. 이 모든 것이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메가트렌드 산업인데 이 모든 산업의 교집합에 은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마치 골드러시 시대에 청바지나 삽을 팔아서 돈을 번 사람들처럼 은은 미래 산업의 가장 확실한 수혜자가 된 셈입니다. 귀금속 수요는 전체의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50% 이상이 산업용 수요입니다. 은은 이제 산업의 쌀을 넘어 미래의 석유로 불릴 자격이 충분해진 것이죠. 자, 수요는 이렇게 폭발하는데 왜 그동안은 가격은 상대적으로 조용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폭발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공급의 구조적 한계에 있습니다. 은은 땅에서 캐낸다고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순수 은광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의 은은 구리, 아연, 납 같은 다른 금속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얻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은 생산량을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구리나 아연 경기가 안 좋아서 광산이 문을 닫으면 은 생산량도 같이 줄어들어 버리는 구조인 거죠.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은 공급량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수요는 태양광과 전기차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결국 시장은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상황, 즉 만성적인 공급 부족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2024년에도 역대급의 은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참고에 쌓아두는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의 기본 원리 아닙니까? 찾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귀해지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아주 폭발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목격한 일주일 만에 30% 폭등이라는 불기둥은 바로 이러한 거대한 에너지의 응축이 임계점을 넘어 폭발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자료를 확인해보니 이 공급 부족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산업 수요만으로 최근의 가격 폭등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 바로 투자 심리와 시장 역학 관계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은비, Gold Silver Ratio 라는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금은비는 간단합니다. 현재 금 가격을 은 가격으로 나눈 값, 즉 금 1온스를 사기 위해 은 몇 온스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금은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 지구, 지각에 매장된 금과 은의 비율은 대략 1, 15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시대나 중세 시대에는 금화 1개와 은화 15개의 가치가 같았습니다. 금은비가 15였던 거죠. 하지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 비율은 크게 벌어졌고 지난 100년간 평균적인 금은비는 대략 60 정도였습니다. 금 1온스가 은 60온스의 가치와 맞먹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금은비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동합니다. 경제 위기가 오거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사람들은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립니다. 그러면 금 가격이 은 가격보다 더 빠르게 오르면서 금은비가 치솟게 되죠.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직후에는 금은비가 무려 120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금의 가치가 은에 비해 극도로 고평가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회복되고 산업활동이 활발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산업용 수요가 많은 은의 가격이 금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금은비는 다시 낮아지게 되죠. 투자자들은 바로 이 금은비의 움직임을 보고 베팅의 시점을 결정합니다. 최근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금 가격은 지정학적 리스크 덕분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은 가격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움직였죠. 그러다 보니 금은비가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까지 벌어져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영리한 투자자들,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야, 이거 은이 너무 싼 거 아니야? 산업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데 가격은 금에 비해 말도 안 되게 눌려 있잖아. 이건 기회다. 그들은 그 금은비가 다시 역사적 평균인 60 혹은 그 이하로 내려갈 것이라는데 베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마치 잔뜩 늘어났던 고무줄이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탄성과도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인플레이션 공포도 한몫했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마련이죠. 이럴 때 사람들은 실물 자산인 금이나 은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금은 이미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의 금이라는 별명이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하는 순간이죠. 제가 여러 블로그 자료를 교차 확인해보니 은은 금보다 단가가 낮아 소액 투자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투자 자금을 끌어모으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귀금속은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달러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가격의 이중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즉, 은은 산업 수요라는 펀더멘털 호재와 더불어 인플레이션 해지 및 달러 약세라는 금융시장의 호재까지 동시에 받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들에 따르면 은은 인플레이션 더하기 성장 주기에 이중 수혜를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적 펀더멘털 개선과 투자자들의 전략적 판단이 결합되면서 은 가격은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모든 분석을 통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은시장의 어두운 이면입니다. 제가 해보니 은시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거친 곳입니다. 은의 밝은 면만 보고 뛰어들었다가는 정말 쓴맛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은시장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극심한 변동성이고 두 번째는 바로 시장 조작의 역사입니다. 은은 금에 비해서 시장 규모가 훨씬 작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금 시장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도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작은 연못에 고래 한 마리가 들어와서 휘젓는 것과 같죠. 이 때문에 은 가격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 프로씩 오르내리는 건 일도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만에 30%가 오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일주일 만에 30%가 폭락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은장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형이죠. 그런데 이 변동성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작은 시장을 장악하려는 거대 세력들의 탐욕입니다. 시장의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고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1970년대 후반에 일어났던 헌트 형제 사건입니다. 당시 텍사스의 석유 재벌이었던 넬슨 벙커 헌트와 윌리엄 허버트 헌트 형제는 시장의 잠재력을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당시 전 세계 은 공급량의 1, 5 이상을 사들이는 소위 말하는 시장 코너링을 시도했습니다. 시장의 매물을 싹쓸이해서 가격을 자신들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속셈이었죠. 그들의 계획은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1979년 초 온스당 6달러 수준이었던 가격은 1980년 1월 무려 5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1년 만에 거의 8배가 넘게 폭등한 겁니다. 헌트 형제는 앉아서 수십억 달러의 평가 이익을 거뒀고 전 세계는 이들의 대담한 투기에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탐욕은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은 가격이 너무 오르자 산업계는 비명을 질렀고 미국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품거래소는 부랴부랴 규정을 바꿨습니다. 선물을 거래할 때 필요한 증거금을 대폭 올리고 새로운 매수를 금지하고 오직 청산만 가능하게 하는 극약 처방을 내놓은 겁니다. 이른바 실버를 세븐이었죠. 이 조치 이후은 시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헌트 형제는 막대한 증거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들이 보유한 은을 시장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가격은 수직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3월 27일, 이른바 은의 목요일이라 불리는 이날 하루에만은 가격은 50% 이상 폭락했습니다. 결국 온스당 50달러까지 갔던 가격은 다시 10달러 아래로 추락했고 헌트 형제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고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탐욕이 어떻게 시장을 왜곡시키고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장 조작 시도가 과거의 일일 뿐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은 시장은 거대 금융기관들의 놀이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월스트리트의 거대 투자은행인 JP모건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JP모건은 오랫동안은 시장에서 막대한 양의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공매도가 뭡니까? 가격이 떨어질 것에 베팅하는 거죠. 이들은 실제 은연물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종이 은을 대량으로 시장에 팔아치움으로써 인위적으로 은 가격을 억눌러 왔다는 겁니다. 수요는 폭발하고 공급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가격이 제대로 오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JP모건은 귀금속 시장 조작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2020년에는 무려 1조 원이 넘는 벌금을 내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조작이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죠. 자, 이제 슬슬 이야기를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은가 폭등 현상에 대해 깊이 파헤쳐봤습니다. 일주일 만에 30%라는 경이로운 상승률.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째, 은은 더 이상 가난한 자들의 금이 아닙니다. 21세기 산업문명, 특히 태양광, 전기차, AI 등 미래 핵심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전략 자원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은 이걸 따라가지 못하는 만성적인 공급 부족 상태. 이것이 은 가격 상승의 가장 근본적인 동력입니다. 둘째, 시장의 역학관계입니다. 역사적으로 높았던 금은비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금에 비해 극도로 저평가되었던 은의 가치가 재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큰 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강력한 투자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의 어두운 이면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시장 규모로 인한 극심한 변동성, 그리고 헌트 형제 사건부터 최근 JP모건의 사례까지 끊이지 않는 시장 조작의 역사. 은 시장은 결코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은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불기둥을 뿜어낼까요? 아니면
다시 과거처럼 차갑게 식어버릴까요? 단기적인 전망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최근의 상승세가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시장의 관계가 식으면 가격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전 세계가 태양광 패널을 더 많이 깔고 더 많은 전기차를 생산하는 한은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은이 결국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온스당 $50를 넘어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일부 강세론자들은 온스당 $100 시대가 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망일 뿐입니다. 투자의 책임은 결국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제가 이 모든 분석을 통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려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와 그 배경에 깔린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자료를 분석해보니 은은 단순한 금속 하나의 가격 등락이 아니라 인류가 어떻게 자원을 활용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며 미래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거대한 서사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탐욕과 시장의 관계에 대한 성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투자의 책임은 결국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은 시장에 뛰어들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투자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분할 매수입니다. 은은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받는 구간마다 나누어 매수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단기적인 수익률에 현혹되어 한 번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은 헌트 형제의 전철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장기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은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동력은 태양광, 전기차와 같은 구조적인 산업 수요입니다. 이 수요는 단기간에 줄어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 거대한 흐름을 믿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셋째, 분산 투자입니다. 은은 훌륭한 자산이지만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금과 함께 보유하거나 다른 자산군과 섞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반짝이는 은반지를 보거나 혹은 하늘을 향해 펼쳐진 태양광 패널을 보게 된다면 오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 작은 금속 조각 하나에 인류 문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담겨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부의 흐름 또한 그 변화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 흐름을 읽어내는 지혜로운 눈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한 은의 이야기는 단순한 금속 하나의 가격 등락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미래와 인간의 탐욕이 얽힌 거대한 서사입니다. 이 서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시장의 90%보다 앞서 나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은의 흐름을 읽는 또 다른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아니면 최근 금 가격이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지 그 이유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까요? 여러분의 다음 궁금증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불안한 부자들이었습니다.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